정몽주의 어린 시절. 야트막하지만 뛰어놀기에 그만인 마을 언덕 자락에는 들꽃들이 여기저기 가을바람에 몸을 맡긴 채 향기를 날리고 있었답니다. 구절초, 쑥부쟁이, 쑥방망이 등의 희고 노란 들국화 꽃잎들이 완연한 가을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노비 춘월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언덕을 오르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몽주 도령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몽주 도령에게 개경으로 간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지요. 마음이 다급한지라 춘월은 숨이 가쁘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쉬지 않고 언덕을 올라갔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춘월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 언덕 자락을 단숨에 달려왔어요. 마침 몽주 도령은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고 있었지요. 가을꽃을 두 손으로 휘감아 만지기도 하고 꽃들과 한밤 몸 씨름을 하며 신명나게 놀고 있었어요. 뽀얗고 매끄러운 몽주 도령의 얼굴은 멀리서 봐도 눈부셨답니다. 몽주 도령을 찾은 춘월은 이제껏 달려왔던 걸음을 멈추고 한 손으로 허리를 다독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도련님이 내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벌컥 화를 내시면... 춘월은 편지 대필로 여기까지 쫓아온 자신이 주책 없어 보이기도 하였답니다. 은근히 걱정이 된 춘월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머뭇거렸어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도련님은 인정이 많으시니 비록 내가 부리는 사람일지라도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남편에게 보낼 편지 하나 직접 쓰지 못하고 부탁할 사람 또한 마땅히 없는 자신의 처지가 그지없이 딱하게만 느껴졌어요. 춘월은 다시 용기를 내어 몽주 도령을 힘차게 불러보았답니다. 몽주 도련님. 그러나 몽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같이 놀던 아이들이 힐끔힐끔 쳐다볼 뿐이었지요. 춘월은 자기 목소리 하나 듣지 못하고 노는 것에 정신이 팔린 몽주도령이 영 야속했답니다. 춘월이는 가슴이 허전해 왔어요. 아이고, 야속한 도련님. 춘월이는 용기를 내어 또 한 번 소리를 질렀어요. 도련님, 제발 여기 좀 보세요. 그제야 힐끔힐끔 쳐다보던 몽주의 친구들이 춘월이를 향해 눈길을 주었고 몽주의 귀에 무엇인가를 속삭였답니다. 몽주도 춘월에게 눈길을 돌렸어요. 잠시 후 몽주가 손에 노란 들국화를 한 움큼 쥐고는 달려왔지요. 아이고, 도련님이 이제야 들으셨구나. 춘월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러나 몽주는 달려오다가 터벅터벅 걸어왔지요. 그 모습이 심상치가 않았답니다. 아무래도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들국화를 휙 집어던지더니 대뜸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졌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몽주는 한참 놀고 있는 자신을 방해한 춘월이 참으로 미워서 퉁명스럽게 말했답니다. 춘월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도련님.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급한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다급하게 따지는 몽주의 목소리는 영락없이 춘월이 못마땅한 눈치였어요. 그 순간 춘월은 또 한 번 머뭇거렸답니다. 저 도련님, 제가 부탁드릴 것이...
부탁이라는 말까지 겨우 꺼낸 촌얼은 이제까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개경으로 간 남편이 소식 한 장 주지 않아 가슴 저미는 그리움과 절망, 편지 하나 쓰지 못하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한데 뭉쳐 울음으로 쏟아지고 있었답니다. 도련님. 몽주는 자신의 놀이까지 방해한 춘어리가 미웠지만 갑자기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자 가엾기도 하고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였어요. 울기는 왜 우느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야? 어서 빨리 말하자않고. 춘어리는 자신의 딱한 처지가 더욱 서러워 이제는 대놓고 울어대었어요. 얼른 말해라. 답답해서 어디 견디겠느냐? 춘얼은 몽주의 재촉에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도련님도 알다시피 제 서방이 개경으로 간 지 2해가 지났건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일은 잘 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몽주는 춘얼이 한 걸음에 달려온 뜻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더러 편지를 써달라 이거지? 춘얼은 몽주가 그제야 자기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생각에 환한 미소를 머금었어요. 잠시 후 작은 사랑에 춘얼과 함께 앉은 몽주는 붓을 들었답니다. 뭐라 쓰면 되겠느냐? 춘얼은 부끄러운 듯 입을 열었어요. 제가 무엇을 압니까? 그냥 도련님이 아시는 대로 써주십시오. 그래? 정말이냐? 몽주는 턱을 꿰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서방님, 저 하늘의 구름은 한데 뭉쳤다가도 금세 흩어지지요. 또한 달도 꽉 차 올랐다가 텅 비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서방님, 첩의 마음은 늘 서방님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춘얼은 몽주가 쓴 글을 보고는 적지 않게 실망하였어요. 글이 너무 짧아서였지요. 2해 동안이나 가슴에 담았던 그 많은 생각과 사랑을 이렇게 짧게 써버린 몽주가 야속하게만 느껴졌답니다. 도련님, 이게 답니까? 너무 몽주는 춘얼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다시 붓을 들었어요. 그래, 너무 짧다 이거지? 서방님, 한자 더 올립니다. 세상의 가장 큰 병은 그리움이 뼈 마디마디에 들어가 그 세월 동안 온몸을 쑤시는 것이지요. 단심가로 인해 더욱 친숙한 충절의 대명사인 정몽주. 그는 1337년 경상북도 영월 땅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포운, 조명은 몽란 또는 몽룡이랍니다. 성인이 된 뒤 몽주로 계칭하였지요. 정몽주의 어머니는 그를 가지기 전에 한 노인으로부터 난초 화분을 받는 태몽을 꾸었다고 한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박복한 이 여인에게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운관의 부인 이 씨는 오늘도 정화수를 떠다 놓고 정성을 다해 빌었답니다. 그는 혼이 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건만 아직까지 태기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정성을 쏟은 지 1000일이 다 되어갈 무렵 이 씨는 꿈속에서 한 노인으로부터 하얗고 고운 꽃이 피어있는 난초 화분을 하나 받았답니다. 어르신, 어찌하여 이 귀한 난을 저에게 주시옵니까? 이 씨 부인은 난초 화분을 받으며 노인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얼굴은 커다란 삿갓에 가려 도무지 보이질 않았답니다. 귀한 것이니 잘 보관하시게나. 노인은 퉁명스럽게 말하였어요. 이씨 부인은 화분을 더욱 꼭 안으며 노인의 얼굴을 보려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끝내 노인은 얼굴을 보이지 않고 뒤돌아서 재빠른 걸음으로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어르신, 어르신. 이씨 부인이 다급한 마음에 노인을 쫓아가려 하였어요. 그때였지요. 난초 화분이 이씨 부인의 손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이씨 부인은 놀라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것은 꿈이었어요. 괴이한 꿈도 다 있구나. 그 후 부인은 태기가 있자 난초 화분을 받은 꿈이 태몽인 듯하여 남편 정운관에게 꿈 얘기를 해주었어요. 10달 후 이씨 부인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 부부는 아들의 이름을 꿈속에서 난을 받아 태어난 아이란 뜻으로 목란이라 지었답니다. 어렵고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기에 부모가 목란에게 쏟는 정성이 남달랐어요. 정운관은 항시 자신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지 못했음을 한탄하며 자신이 못다한 일을 목란이 해주기를 바랐답니다. 목란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장차 큰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며 열심히 학문을 닦았어요. 어머니 이씨 또한 아들 목란을 위해 정성을 다하였지요. 이씨는 목란이 어릴 적부터 옷을 하나 지어 입히더라도 옷 속감을 언제나 붉은색으로 지어 입혔어요. 그것을 궁금히 여긴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면 이씨 부인은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별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저 어찌하다 보니 그리 된 것이지요. 그러나 부인이 붉은색 속감으로 목란의 옷을 짓는 데는 깊은 뜻이 있었답니다. 목란이 어느 정도 크자 이씨 부인은 숨겨온 속마음을 말해주었어요. 목란아, 이 어미가 항시 너의 옷의 속감으로 붉은색 천을 쓰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 소자, 어찌 어머니의 깊으신 뜻을 알 수 있겠사옵니까? 어린 목란의 대답에 이씨 부인은 대견스러운 듯 아들을 바라보며 말하였어요. 사람들은 살면서 각자 마음속에 자신만의 열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태양처럼 붉은 빛을 띈단다. 그리고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열정을 모두 바치게 되지.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열망을 어느 순간 포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시든 꽃처럼 금방 허무해지고 만단다. 이씨 부인의 말을 듣고 있는 목란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러나 너만은 항상 가슴속에 붉은 열망을 간직하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 어미의 마음이다. 그래서 늘 내게 붉은 속감을 덧댄 옷을 지어 입힌 것이다. 너는 이것을 명심 또 명심하여야 한다. 알겠느냐? 이씨 부인의 근엄한 말에 목란의 또랑또랑한 눈망울이 빛이 났어요. 이렇게 정씨 부부는 비록 가난한 살림살이였지만 아들 교육에 정성을 다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정운관이 낮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커다란 용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뒤뜰에 있는 배나무에 따리를 트는 것이었어요. 놀라 꿈에서 깨어난 정운관이 황급히 신발을 신고 뒤뜰로 달려가 보니 아들 목란이 배나무 위에 앉아 천진스럽게 놀고 있었지요.
이를 본 정운과는 아들 목란을 나무에서 내려 품에 안으며 넋나간 듯이 중얼거렸어요. 너야말로 하늘이 내린 우리 가문의 보배 중의 보배로다. 그 후 정운과는 목란의 이름을 몽룡이라고 바꿔 불렀어요. 어렸을 때부터 인정이 많고 심지가 곧았던 정몽주는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 급제한 후에는 쓰러져가는 고려를 재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다 선주교에서 이 방원에게 살해되었답니다. 유교적 왕도 정치의 실현을 꿈꾸던 정몽주가 기울어가는 고려와 함께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것은 난초 화분이 깨어진 태몽처럼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던지 허망하기만 했답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시대 선비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충절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답니다. 구렁이와 쌍설매 바위. 옛날 충청도 홍성의 광천 고을에서는 해마다 7월 보름날 밤에 괴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만 20살이 되는 총각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무술 솜씨가 뛰어나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풀어 그 주위를 철통같이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자정이 지나면 누군가 총각을 지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 버렸어요. 도대체 누가 총각을 잡아가는 거야? 뻔하지. 악한 귀신의 짓이겠지. 만 20살의 총각만 데려가니 이러다가 우리 고을의 총각의 씨가 말라버리겠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고을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답니다. 난다 긴다 하는 무사들도 악한 귀신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광천 고을에는 불황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불황은 7월 보름날이 가까워 오자 공포에 떨었답니다. 올해 만 20살이 되어 귀신에게 붙잡혀 가야 하기 때문이었지요. 불황에게는 설랑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불황보다 1살 적은데 무술 솜씨가 빼어나게 좋았답니다. 어느 날 설랑은 불황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7월 보름날 밤에 너를 반드시 지켜줄게. 고마워. 나는 너만 믿는다. 불황은 설랑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드디어 7월 보름날 밤이 되었어요. 불황은 자기 집 방 안에 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날이 저문 지 한참 되었는데 설랑이 왜 안 오지? 악한 귀신이 미리 와서 나를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그쯤 설랑은 매화라는 처녀를 만나고 있었어요. 매화는 설랑과 장례를 약속한 사이였지요. 도련님, 제 말을 들으세요. 불황 도령님의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큰 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설랑이 말하였어요. 오늘 밤 나는 불황 도령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소. 불황 도령은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요. 저도 도련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호랑이를 단칼에 해치울 만큼 무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알지요. 하지만 상대는 호랑이보다 몇 배 무서운 귀신입니다. 무슨 수로 귀신을 물리친다 하십니까? 귀신이라고 해도 허점이 없겠소? 맞붙어 싸우다 보면 허점이 드러나 오히려 쉽게 귀신을 해치울 수도 있을 거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도 내년에는 만 20살이 돼요. 1년 뒤에는 어쩔 수 없이 귀신과 맞설 텐데 미리 귀신을 물리치겠다는 거요.
도련님,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스스로 화를 만드십니까? 매화는 울면서 만류하였어요. 하지만 설랑은 매화를 뿌리치고 불황의 집으로 갔답니다. 겁먹지 말게. 귀신이 나타나면 내가 단칼에 베어버릴 테니. 설랑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불황의 등을 두드려주고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자정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굳은 표정으로 방문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뒤 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구렁이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구렁이는 귀가 돋고 발이 달려 있었지요. 설랑은 구렁이를 향해 칼을 뽑아들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총각을 잡아가는 귀신이 누군가 했더니 구렁이 바로 내 놈이었구나. 내 칼을 받아라. 설랑은 구렁이를 빼려고 칼을 휘둘렀어요. 그러자 구렁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낯선 여인이 설랑 앞에 나타났지요. 구렁이가 순식간에 변신을 한 것이었어요. 여인은 기분 나쁘게 호호호 하고 크게 웃더니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설랑 도령은 나서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요. 아직 1년이 남아있잖아요. 닥쳐라. 죄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네가 살아남을 줄 알았느냐? 각오해라. 설랑은 여인에게 달려들어 칼을 힘껏 내리쳤답니다. 하지만 여인은 도수를 부릴 줄 아는지 금세 자취를 감추었다가 설랑의 뒤에 모습을 드러내었어요. 설랑의 칼솜씨가 아무리 빼어나다 해도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여인을 뵐 수는 없었답니다. 이때 불황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와들와들 떨고 있었어요. 설랑이 어서 귀신을 무찔러 주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지요. 그런데 설랑이 다시 여인에게 덤벼드는 순간 벼랑간 방 안의 황촉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리하여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설랑 도령, 나는 갑니다. 1년 뒤에 다시 만나요. 설랑은 얼른 황촉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이미 여인이 불황을 데리고 사라진 뒤였지요. 설랑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구렁이에게 친구를 빼앗기고 말았구나. 어디 두고 보자. 내년에는 반드시 구렁이를 없앨 것이야. 친구의 원수를 갚고야 말겠어. 설랑은 이튿날부터 검수를 익히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피나는 훈련을 거듭하였지요. 매화는 설랑을 위해 7월 보름날을 100일 앞두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어요. 날마다 광천 고을에 있는 오서산에 올라가 정화수를 떠다 놓고 간절히 빌었답니다. 산신령님, 도련님이 7월 보름날에 악한 귀신에게 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산신령님만 믿습니다. 매화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빌었답니다. 기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은 7월 보름날이었어요. 그날 새벽, 매화는 기도를 하다가 산신령의 목소리를 들었답니다. 너의 정성이 대단하구나. 내가 반하였다. 매화야, 총각을 잡아가는 구렁이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오늘이 7월 보름날인데 자정이 되기 전에 이 산에 있는 폭포 옆에 숨어 있거라. 그러면 자정 무렵에 구렁이 한 마리가 폭포 밑에서 나올 것이다. 구렁이는 곧 여인으로 변신하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칼로 베어버려라. 매화는 산신령의 말을 듣고 곧바로 설랑에게 달려와 그대로 전하였어요. 설랑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매화, 당신 덕분에 산신령님의 도움을 얻어 구렁이를 없애게 되었구려. 고맙소. 그날 밤 설랑은 매화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어요. 두 사람은 산신령이 알려준 폭포 옆 풀숲에 몸을 숨긴 채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답니다. 이윽고 자정이 조금 지나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리던 폭포가 갑자기 멎었답니다. 그러더니 폭포 밑에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 나왔지요. 신기하게도 구렁이가 나오자마자 폭포는 다시 예전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렸어요. 구렁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여인으로 변신하였지요. 설랑이 1년 전에 불황의 집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었어요. 설랑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풀숲에서 튀어나왔답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해 칼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여인도 만만치 않았지요. 설랑의 칼을 재빨리 피해 구렁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얼른 반격을 해 설랑의 몸을 칭칭 감았답니다. 구렁이는 여인의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설랑 도령, 사실 나는 원래 사람이었어요. 운이 나빠 10년 전에 구렁이로 변해버렸지요. 설랑은 구렁이가 허튼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였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그따위 수작에 넘어갈 줄 아느냐? 하고 소리친 뒤 손에 쥐고 있던 칼로 구렁이를 공격하였어요. 그러나 구렁이가 더 빨랐답니다. 꼬리로 칼을 쥔 설랑의 손을 쳐서 칼은 휙 날아가 바위 위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구렁이는 다시 말을 이었지요.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조용히 들어주세요. 나는 홍성에서 만석군으로 알려진 김부자의 막내딸입니다. 하루는 이 산으로 놀러 왔다가 폭포에서 새어나오는 냄새를 맡고 폭포 옆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이 들어 내 몸을 살펴보니 구렁이로 변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다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7월 보름날 20살 총각을 해마다 한 명씩 폭포에 바치면 10년 뒤에는 내가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해마다 한 명씩 7월 보름날 밤에 총각을 잡아다 폭포에 바쳤지요. 오늘 설랑 도령을 바치면 10명을 채워 나는 10년 만에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구렁이는 다시 사람이 된다는 기쁨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흥분으로 들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설랑은 구렁이가 사람이 되는데 제물이 될 생각은 없었어요. 그는 구렁이 몸에 감겨 있지만 주먹으로 구렁이의 머리를 쳤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설랑을 풀어주더니 꼬리로 설랑의 몸을 쳤답니다. 설랑은 비명을 지르며 날아가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그의 몸은 이제 피범벅이 되었답니다. 설랑은 바위 위에 놓인 칼을 보고 손을 뻗어 칼을 쥐었어요. 바로 그때 구렁이가 기어와 설랑에게 덤벼들었지요. 순간 설랑은 있는 힘을 다해 칼로 구렁이를 찔렀답니다. 구렁이는 곧 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원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 여인의 몸으로 변하였지요. 매화는 풀숲에 숨어 설랑과 구렁이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련님! 매화가 달려와 설랑의 몸을 안았답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설랑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도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혼자 어찌 살라고. 매화는 설랑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다가 폭포 위 절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설랑을 안은 채 폭포 아래로 몸을 던졌답니다. 그 뒤 폭포 아래에 바위 2개가 솟아났는데 설랑과 매화의 넋이 깃들어 있는 쌍바위였지요. 사람들은 2사람이 살아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죽어서 이루었다며 2사람 이름을 따서 이 바위를 쌍설매 바위라고 불렀답니다. 양식을 얻은 까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답니다. 동산 안에는 꿩, 비둘기, 까치가 사이좋게 살았지요. 어느 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새 날짐승은 배를 움켜쥐고는 한자리에 모여 앉았답니다. 나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배가 고프진 않을 텐데. 비둘기가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큰일이야.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 꿩도 기운이 없었지요. 다람쥐를 찾아가자. 그 집엔 해마다 먹을 양식을 곳간에 채워두잖아. 말을 마친 까치가 날개를 들었다 폈답니다. 그게 좋겠군. 그럼 힘센 내가 먼저 다녀오지. 꿩은 턱을 들어 올리더니 날개를 활짝 펴 보였어요. 꿩은 날기도 뛰기도 하면서 다람쥐의 집 앞에 도착하였지요.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구나. 꿩은 코를 킁킁대며 입맛을 다셨지요. 집 안에서는 다람쥐가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냄새가 좋군. 오늘은 더욱 맛있게 된 것 같은데. 다람쥐가 냄새를 맡으며 중얼거렸어요. 다람쥐 안에 있나? 밖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다람쥐를 불렀답니다. 누구세요? 어서 문을 열지 못할까? 꿩 나으리께서 오셨다. 냉큼 나오너라. 꿩은 거드름을 피우며 문을 두드렸어요. 어떤 놈이 건방지게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이야? 다람쥐는 문을 활짝 열고 나갔답니다. 누군가 했더니 내 놈이구나. 다람쥐는 화가 나서 꿩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어서 먹을 것이나 내놓아라. 먹을 것이라고? 먹을 것을 얻으러 온 놈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야? 꿩의 말에 더욱 화가 난 다람쥐는 꿩을 밀어버렸지요. 아무리 곳간에 식량이 쌓여 있어도 너처럼 버릇없는 놈에게는 줄 수가 없어. 썩 나가거라. 다람쥐는 꿩의 뺨을 때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꿩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뺨을 만지며 돌아왔지요. 이번엔 내가 가보지. 비둘기가 다람쥐의 집을 찾아갔어요. 다람쥐야, 다람쥐 안에 있느냐? 비둘기도 문을 쾅쾅쾅 두드렸어요. 이번에도 다람쥐는 문을 활짝 열고 나왔답니다. 이번엔 또 누구야? 다람쥐야, 추운 겨울에 잡아먹히지 않고 잘 지냈느냐? 비둘기도 다람쥐를 보며 희죽거렸어요. 뭐라고? 이번엔 어떤 놈인가 했더니 비둘기였구나. 다람쥐는 인상을 쓰며 비둘기를 바라보았어요. 용케도 살아있었구나. 난 네가 족제비에게 잡혀먹힌 줄 알았단다. 비둘기는 빈정거리며 다람쥐를 놀렸답니다. 비둘기 너는 어쩐 일로 와서 남의 속을 긁어놓는 것이야? 다람쥐는 화가 나는 걸 참으며 물었지요. 이 몸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 네가 좀 나누어 줘야겠다. 다람쥐는 어이가 없었답니다.
기가 막히는군. 얻어먹으러 온 놈이. 썩 꺼지지 못할까? 다람쥐는 비둘기의 머리를 집게로 때렸어요. 말 버릇이나 고치도록 해. 양식이 남아서 버리는 일이 있어도 네 놈에게는 못 주겠다. 다람쥐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비둘기도 퍼렇게 멍이 든 머리를 감싸쥐며 돌아왔답니다. 이번엔 내가 가봐야겠어. 까치는 날개를 파닥거리며 하늘로 떠올랐어요. 까치라고 별 수 있을까? 맞아, 맞아. 꿩과 비둘기는 날아가는 까치를 올려다보았지요. 다람쥐의 집 앞에 도착한 까치는 목을 다듬었어요. 부지런한 다람쥐님, 안에 계십니까? 다람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답니다. 넌 또 왜 왔느냐? 다람쥐님께 어려운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까치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지요.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봐.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동산에 가뭄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다 못해 조금만 도와주십사 하고 찾아왔습니다. 다람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그거 참 안 되었네. 잠깐 들어와 봐. 까치는 다람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려울 때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우선 배가 고플 테니 저녁이나 먹고 식량을 가져가렴. 우린 식량이 꽤 넉넉하단다. 다람쥐는 까치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다람쥐님.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 다람쥐는 자루에 먹을 것을 가득 담아 까치에게 주었답니다. 까치 너처럼 말을 곱게 하고 예의 바른 새에게는 뭐든 도와주고 싶어. 식량 자루를 맨 까치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뿔 3개 있는 황소. 묘향산의 보현사를 처음 지을 때의 일이랍니다. 어떤 소 한 마리가 나타나서 농부들의 일을 도와준 이야기지요.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홀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살았답니다. 어린 아들은 어려운 살림을 돕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였지요.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네가 삼돌이냐? 할아버지 한 분이 빙그레 웃으며 나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저 폭포 아래에 가면 뿔이 3개가 있는 황소가 불을 뜯고 있을 것이다. 그 소를 끌고 가서 힘든 일을 시키도록 하거라. 할아버지는 시내의 물줄기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삼돌이가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깨어보니 그건 꿈이었답니다. 그럼 그렇지. 황소 한 마리를 얻는 줄 알고 좋아하였는데. 삼돌이는 어머니께 꿈 이야기를 하였지요. 네가 힘든 일을 많이 해서 꿈에서까지 소꿈을 꾼 모양이로구나.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삼돌이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곳으로 가보았지요. 속는 셈 치고 가보는 것이지. 설마 진짜 소가 있겠어? 그때였어요. 폭포 아래로 내려간 삼돌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큰 황소가 풀을 뜯으며 오물오물 새김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커다란 뿔 3개와 동그란 눈 3개를 가진 황소였어요. 아니, 이럴 수가. 삼돌이는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여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황소는 삼돌이가 고삐를 끄는 대로 따라왔어요. 삼돌이는 황소에게 짐을 한 발이 지우고 농부들이 일하는 곳으로 갔답니다. 삼돌아, 그건 어디서 난 황소냐? 정말 굉장히 크구나.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답니다. 황소는 이날부터 사람들이 하는 일의 10배, 20배의 일을 하였지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집채만한 짐을 싣고 날랐어요. 누가 몰고 다닐 겨를도 없이 소는 알아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짐을 실어다 주었지요. 황소가 말 못하는 짐승이긴 하지만 기특하구나. 그러게 말이야. 사람보다 낫지 뭐야. 사람들은 황소가 일하는 것을 보며 흐뭇해 하였답니다. 황소는 사람들이 나르는 것보다 더 빨리 짐을 날랐어요. 덕분에 일을 빨리 할 수 있었지요. 하루는 삼돌이가 황소가 다닐 만한 길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곳이 지름길이니 분명 이리로 다니겠지. 하지만 이곳은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곳이라 황소가 겁을 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 다른 길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일이었답니다. 잠시 후 큰 황소가 나타났답니다. 황소의 3개의 뿔은 칼날이 되고 퉁방울 같은 눈에서는 불을 뿜으며 울창한 숲을 내달렸지요. 하루라도 빨리 짐을 나르기 위해 지름길을 택하여 달렸구나. 삼돌이는 황소를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해졌답니다. 황소는 짐을 싣고 가다가 힘이 들면 엎드려 쉬었지요. 절이 거의 다 지어질 무렵 황소도 쓰러져 죽고 말았답니다. 황소가 짐을 나르며 쉬어가던 이곳은 우복동 또는 소복골이라고 전해진답니다. 사람들은 이를 대신 도맡아 해준 황소를 잘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돼지로 태어난 어머니. 가엾기도 하여라. 죄 없는 짐승이 또 죽어가는구나. 나무 관세음 보살. 보살 할머니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돼지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절 가까이에는 푸죽간이 있었답니다. 푸죽간은 소나 돼지를 잡는 곳이에요. 소나 돼지를 잡는 소리는 보살 할머니가 사는 절로 날마다 들려왔지요. 돼지의 비명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보살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는 푸죽간 주인을 만나러 갔답니다. 보살 할머니는 푸죽간 주인에게 애원하였어요. 말 못하는 짐승들이 불쌍하지도 않소. 소와 돼지를 잡아 죽이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하고 많은 일 중에 하필 그런 끔찍한 일을 할 게 뭐요? 할머니, 푸죽간 일이 어때서 그러십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요. 푸죽간 주인은 할머니의 충고를 무시해버렸어요. 보살 할머니는 안타까웠지요. 푸죽간 주인이 하루바삐 마음을 고쳐야 할 텐데 큰일이라고 생각하였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을에 들려오던 짐승의 비명 소리가 오후 늦게까지 들리지 않았어요. 보살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이상하네. 오늘은 가게 문을 닫았나? 보살 할머니는 푸죽간을 찾아갔답니다. 주인은 짐승들을 가둬두는 우리 곁에 있었답니다. 그는 마침 돼지 한 마리를 우리 밖으로 끌어내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돼지가 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지요. 먹을 것으로 달래고 채찍으로 때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푸죽간 주인은 울상이 되었어요. 보살 할머니를 돌아보며 하소연하였지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돼지를 잡아보았지만 이런 돼지는 처음이에요. 도대체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보살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왜 그런지 내가 알아볼까? 우선 하얀 종이 한 장을 가져와 봐요. 종이는 뭐에 쓰시려고요? 글쎄, 내게 생각이 있으니 잔말 말고 갖다 줘요. 부죽간 주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곧 하얀 종이 한 장을 가져다 주었어요. 보살 할머니가 말하였지요. 이 종이를 절반으로 잘라요. 부죽간 주인은 시키는 대로 하였답니다. 종이에 각각 아버지 이름과 어머니 이름을 적어요. 아니, 이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은 왜 적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말이 많구먼. 보살 할머니가 주의를 주자 부죽간 주인은 할 수 없이 2장의 종이에 아버지 이름과 어머니 이름을 각각 썼답니다. 다 썼으면 우리 앞에 그 종이를 따로따로 갖다 놓아요. 부죽간 주인은 이번에도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그러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속에 죽자사자 틀어박혀 있던 돼지가 슬그머니 일어서더니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우리 앞에 잠깐 멈춰서더니 어머니 이름이 적힌 종이에 주둥이를 받고 꿀꿀거리는 것이었어요. 이때 보살 할머니가 말하였지요. 당신 속을 썩인 저 돼지가 누군지 알겠소.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요. 예? 부죽간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 어머니가 죽었다가 저 돼지로 태어났다 그 말이요. 뭐라고요? 부죽간 주인은 기겁을 하였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죽은 어머니가 돼지로 다시 태어나다니, 그것도 소나 돼지를 잡아 죽이는 자기 앞에 나타나다니. 부죽간 주인은 보살 할머니에게 물었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것입니까? 허허,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소리를 잊었소. 당신이 불쌍한 짐승들을 계속 잡아 죽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요. 그러니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시오. 그렇게 해야만 어머니가 극락으로 가게 된다오. 보살 할머니는 부죽간 주인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절로 돌아갔답니다. 부죽간 주인은 돼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목 놓아 울었어요.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 어머니가 돼지로 태어나다니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지요. 그는 그날로 부죽간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부죽간 주인은 열심히 불도를 닦아 뒷날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고 한답니다. 영조 임금과 고추장 이야기. 영조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25년째 되던 해였답니다. 수라상을 받은 임금이 밥을 몇 번 뜨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하였어요. 그만 상을 물려라. 도무지 입맛이 없구나. 신하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였어요. 한 신하가 임금 앞에 꿇어 엎드렸지요. 전하, 건강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드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임금은 생각에 잠겨 천천히 고개를 저었답니다. 신하는 재차 물었어요. 혹시라도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순간 임금의 눈썹이 꿈틀 움직이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어요. 자꾸 고추장 생각이 나는구나. 짜고 매운 고추장이라면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놀란 신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전하, 고추로 담근 고추장 말씀이옵니까? 그래, 고추장 말이다.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 밥상에 고추장이 오르는 걸 보았지. 그쯤 아버지는 통 식사를 못 하셨는데 고추장이 오르자 달콤하다며 맛있게 드셨어. 그걸 보고 나도 따라 고추장을 입에 대었는데 어찌나 맵고 혀가 얼얼한지 입안에 불이 난 것 같았어. 손부채질을 하며 당황하는 나를 보고 아버지께서 껄껄 웃으셨지. 이렇게 맛있는 걸 못 먹는단 말이냐. 입맛이 없을 때는 고추장만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고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셨어. 나도 이제 고추장의 그 달콤한 맛을 느껴보고 싶구나. 예, 분부 받들게 싸웁니다. 수라상을 올린 신하는 곧장 임금의 건강을 돌보는 내의원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고추에는 독이 있어 그 당시에는 음식보다는 약으로 쓰였기 때문이지요.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고추장 역시 병을 치료하는 내의원에서 약으로 관리했답니다. 대감, 전하께서 고추장을 찾으시옵니다. 내의원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부제조가 의원들과 함께 고추장을 들고 임금을 찾았어요. 전하, 고추장이옵니다. 그래, 한 입 먹어보자꾸나. 임금은 고추장 맛을 보았답니다. 의원들과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임금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그래, 바로 이 맛이로구나. 고추장은 단순히 맵기만 한 것이 아니야. 매우면서도 달콤하고 구수하지. 내 고추장에 밥을 좀 비벼 먹고 싶구나. 임금의 말에 신하들 얼굴도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다 비운 임금이 환한 얼굴로 말하였답니다. 맛있게 잘 먹었다. 고추장만 들어가면 입안에 침이 돌고 밥이 술술 넘어가는구나. 전하의 체질과 입맛에 고추장이 딱 들어맞는 모양이옵니다. 의원의 말에 임금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래, 그런 것 같구나. 참으로 다행한 일이야. 나이가 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이런 좋은 벗이 생겨서. 그날부터 임금은 고추장이 있어야 식사를 하였어요. 날마다 고추장이 올라올 때까지 밥을 먹지 않고 기다렸지요. 내의원에서는 약재를 구하듯이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맛있는 고추장을 구해 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고추장 맛을 본 임금이 더없이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답니다. 오늘 이 고추장은 맛이 참으로 오묘하구나.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것이 혀에 착착 감기는 것 같아. 지금까지 맛본 고추장 중에 최고로구나. 이렇게 맛있는 고추장을 어디에서 구했느냐? 내의원 신하가 대답하였어요. 사헌부에서 일했던 조종부의 집에서 가져왔사옵니다. 사헌부의 조종부라. 순간 임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영의정 이천보의 잘못을 낱낱이 고해 바치던 조정부의 굳은 얼굴이 떠올랐지요. 조정부와 이천보는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사이였어요. 전하, 영의정 이천보는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종의 아내를 빼앗고 종을 병들어 죽게 한 죄인이옵니다. 큰 벌을 내려 조정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줄로 아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조정부의 말만 듣고 이천보를 내칠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신하들이 서로 당을 만들어 상대편 당을 헐뜯고 싸움을 일삼고 있을 때였거든요. 임금은 그런 싸움을 막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왕위에 오르자마자 탕평책을 쓰기 시작하였어요. 임금이 어느 당의 편도 들지 않고 모든 당에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여 공평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지요. 임금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싸움은 그치지 않았답니다. 서로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편을 몰아내려고 애썼어요. 조정부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임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정승의 일을 어찌 함부로 판단하겠느냐. 다시 조사해 보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이천보는 다시 조사를 받았지요. 하늘을 우러러 맹세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종의 아내를 욕되게 한 것은 포도대장이며 그 일로 종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천보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어요. 조사를 해보니 이천보의 말은 사실이었지요. 조정부가 모함을 한 것이었어요. 괘씸한 일인지고. 임금은 조정부의 벼슬을 빼앗고 거제도로 유배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고추장이 조정부의 집에서 가져온 것이라니 마음이 복잡하였지요. 고추장을 생각하면 조정부를 다시 불러오고 싶지만 나란 일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고추장 맛이 다디 달다마는. 임금은 잠시 고추장에 빼앗겼던 마음을 접었답니다. 조정부는 탕평책을 거스른 인물이야. 아무리 고추장이 맛있다 한들 절대 용서할 수는 없지. 그렇게 영조 임금의 고추장 사랑은 20회 가까이 이어졌어요. 어느덧 왕위에 오른 지 45년, 나이는 75세가 되던 해였답니다. 노인이 된 임금에게 신하가 물었지요. 전하, 요즘 올리는 고추장 맛이 어떻사옵니까? 이것도 이제는 물렸다. 신하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갖가지 음식을 올리며 임금의 입맛을 돋우려고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이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를 하였답니다. 송이버섯, 살아있는 전복, 꿩고기, 고추장은 4가지 별미라. 이것들 덕분에 잘 먹었다. 이렇게 보면 내 입맛이 아직 완전히 늙지는 않았나 보구나. 임금의 말을 듣고 곁에 있던 신하가 말하였어요. 그러시면 살아있는 전복을 받들어 올리겠사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손을 내저었지요. 그만두어라. 먹고 싶다고 어찌다 먹을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전복이 이 상에 올라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공이 든다. 백성들에게 그런 폐를 끼쳐서는 안위 되느니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자 임금이 말을 이었어요. 요즘 벼멸구와 메뚜기 떼가 들끓어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고 들었다.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찌 먹을 것에 욕심을 부리겠느냐. 정당하게 곡물로 바치는 것 외에 어떤 것은 일절 받지 않도록 하마.
다만 한 가지 맛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옵니까? 신하들이 입을 모아 물었어요. 고추장 중에 고추장. 예전에 조종부 집에서 가져왔던 그 고추장을 맛보고 싶구나. 어쩐지 그 고추장이라면 입맛이 생길 것도 같아 그런다. 신하들은 수락관에서 일하는 요리사 중에 최고의 실력을 뽑아 조종부 집에 보내었어요. 하지만 요리사는 조종부의 집에서 고추장 담그는 비법을 배워올 수 없었답니다. 그때 임금님께 올렸던 고추장은 순창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서는 그때 그 고추장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담가 보았습니다만 어떻게 해도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비법을 전해받지 못하고 순창에서 고추장을 가져다 먹고 있습니다. 조정부 집 안방 마님의 말을 듣고 요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답니다. 그게 사실이요? 예,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까닭이 궁금하지만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혹시 찾게 되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요리사는 곧바로 순창으로 내려갔어요. 순창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고추장을 만들고 있었지요. 먼저 메주와 백설기를 합쳐 메주 가루를 만들고 엿기름과 찹쌀을 가루로 만들어 죽을 쑤었어요. 그 죽을 식혀 메주가루와 고춧가루를 섞고 마지막으로 소금을 넣었답니다. 그 다음 장독대에서 한 달 정도 햇볕에 숙성을 시키면 맛있는 순창 고추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지요. 별다를 것 없는 비법에 요리사는 하늘과 장독대를 둘러보았어요. 그 맛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순창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사로웠지요. 장독대 주변에는 붉은 봉선화가 피어 있었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절로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순간 요리사는 무릎을 쳤지요. 이것이로구나. 맑은 물과 푸른 하늘,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 기분 좋은 이 느낌이 보통의 고추장을 순창 고추장으로 숙성을 시키는구나. 그 뒤로 순창에서는 해마다 임금님께 고추장을 진상하였어요. 최고의 고추장은 순창에서만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소문은 널리 널리 퍼졌고 순창 고추장은 굉장히 유명해졌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고추장 하면 순창 고추장을 꼽을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